감히 우리 중국 함대를 막겠다고? 베이징 인민해방군 해군사령부에서 장쉬핑 제독이 분노에 찬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단 하나의 계약이 그날 단 하루 만에 체결된 겁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 동남아 연합 해군 작전 분석관입니다. 그날 저희 작전실의 경보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최전개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누구도 그걸 맞서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모든 시선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제안서 한 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몇 대의 차량으로 세계 최대 함대를 멈춰 세운다는 발상이 가능했을까요? 그 정체불명의 전략,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3시 17분, 저는 레이더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 찍힌 점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중국 해군의 대형 수상 전투함 편대가 남중국해 한가운데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기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경고라고 하기엔 숫자가 많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메시지다. 문제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해역 인근 국가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대형 구축함 전력도 제한적이었죠. 중국 함대가 본격적으로 압박에 들어온다면 해군으로 대응하는 순간 전면 패배가 확정됩니다. 쏘지 않아도 이긴다는 말이 있죠. 중국은 바로 그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교전 없이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항공모함 없이도 충분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해안 기지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준비의 신호였습니다. 문제는 그 준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상황판에는 중국 함대의 이동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죠. 한 작전 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중국 함대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에서 72L이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계속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48시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8시간. 이틀이면 중국 함대가 우리 코앞까지 온다는 얘기였죠. 대응 방안은 뭡니까? 사령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참모장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공중전은 불가능합니다. 그쪽 함대 방공망이 너무 강력합니다. 해군 증강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외교적 해법도 이미 한계선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한 장교가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막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함대는 바다에 있었지만 우리의 답은 바다에 없었습니다. 참모장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2대1 이상의 열세입니다. 수상함 전투력 지수를 비교해보면 그쪽이 3배 이상 우세합니다. 게다가 그쪽은 대형 구축함 6척을 포함한 전투단을 구성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우린 막을 수단이 없습니다. 작전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였죠. 하지만 48시간 후면 그 바다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끝입니까? 젊은 장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 말이 없던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천무 시스템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순간까지 한국은 제 머릿속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좋은 무기지만 함대를 막는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천무가 함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참모장이 되물었습니다.
그 장교는 자료를 꺼내며 답했습니다. 천무에 들어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함용으로 바꾸는 구상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가능성을 계산하는 침묵이었죠.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배를 마친다고요? 한 장교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이미 해냈습니다. DF-21D라는 대함 탄도미사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물렸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모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한 그 무기를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기존 다연장 로켓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거리는 얼마입니까?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단거리형이 160km, 중거리형은 300km 이상입니다. 300km. 그 거리면 중국 함대가 우리 해안에 접근하기 훨씬 전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아니, 접근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해군이 아닌 미사일로 바다를 통제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차량 한 대가 바다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교범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구해보십시오. 사령관이 지시했습니다. 한국 측과 접촉 가능한지도 확인하십시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절망이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레이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빨간 점들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답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땅에 있는 답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싸우지 않고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 새벽 3시 17분부터 시작된 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 함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악몽이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그 악몽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2장. 3일 후, 저는 한국 측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그것도 지상 차량 하나가 바다의 질서를 바꾼다는 발상은 군사교범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 측 설명은 냉정했습니다. 감정도 과장도 없이 그저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천무 2.0은 기존 다연장 로켓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8축 발사 차량이었죠. 겉보기엔 평범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탄은 두 종류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160km, 중거리 탄도미사일 300km. 그때 지도 위에 원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 160km, 두 번째 원 300km. 이 원 안에 들어오는 함대는 더 이상 안전한 항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원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0km 원 안에는 중국 함대가 접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해역이 포함돼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배를 맞힐 수 있습니까? 배는 시속 50km 이상으로 기동하는데요. 한국 측 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은 유도 방식에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애니메이션이었죠. 발사 후에도 계속 유도됩니다. 위성, 무인기 레이더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탄두는 종말 단계에서 능동 레이더 유도로 전환됩니다. 목표물이 회피 기동을 해도 추적합니다. 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한다는 거였죠. 중국의 DF-21D와 같은 방식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원리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다릅니다. 중국은 대형 발사 차량과 전용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 천무 시스템의 탄종만 교체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제가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미사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량이 필요합니까?
해안선 100km당 1개 포대면 충분합니다. 차량 3대, 탄 36발. 36발. 중국 함대가 10척이라면 한 척당 3발 이상 배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명중률은요? 85%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5%라는 숫자는 농담이 아니었죠. 함대 입장에서는 거의 확실한 타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탄두 중량은 500kg입니다. 초속 3km로 수직 낙하합니다. 구축함 갑판을 관통하고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화면에 피해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탄두가 갑판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걸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해군을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아니라 해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바꾸는 무기입니다. 한국 측 설명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요. 해군이 약한 나라를 위한 무기였습니다.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면 바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국식 해답이었죠.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용됩니까? 이미 배치 중입니다. 이미.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개발 중이 아니라 배치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시 지도 위에 원을 봤습니다. 300km. 그 원 안에서는 더 이상 함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공모함도 구축함도 어떤 수상함도 마찬가지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항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죠. 저 바다 어딘가에 중국 함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접근할 때마다 말입니다. 한국이 바꾼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규칙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3장.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도 작동할까요?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함대를 마친다는 건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한국 측 연락 장교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중국 사례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DF-21D.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이었죠. 별명은 항모킬러였습니다. 처음 이 무기가 공개됐을 때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웃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배를 마친다고? 과거 소련도 실패했던 개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2020년 8월 남중국해에서 실험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DF-21D를 발사했죠. 결과는 명중이었습니다. 미 해군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작전 반경이 조정됐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1500km 이내 해역은 위험구역으로 재분류됐죠. 문제는 가능하냐가 아니었습니다. 연락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미 가능해졌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자료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1년 중국은 더 진보한 DF-26을 선보였습니다. 사거리 4000km. 괌까지 도달하는 거리였죠. 그리고 2023년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얼마나 배치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200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0기.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서태평양 전체가 중국의 대함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응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레이저 방어체계 연구, 그리고 함대 분산 배치 전술까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락 장교를 받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습니까?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 중국이 실험하기 2년 전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까? 정확히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중국은 전용 미사일을 만들었죠. 한국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투자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있는 플랫폼을 개조했죠. 어느 쪽이 더 영리한 선택일까요? 배치 비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DF-21D 한기는 약 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한국 천무 2.0 발사 차량은 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천무는 대함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닙니다. 지상 표적, 방공, 모든 임무가 가능합니다. 다목적 시스템이라는 얘기였죠.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위협에 대응한다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이 증명한 건 대함 탄도미사일이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증명한 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죠.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더 효율적으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뒤처졌다는 사실보다 한국이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대함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의 현실성을 증명했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의 방식이 우리 같은 중소해군 국가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바다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규칙을 쓰고 있는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홍해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뜬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후티 반군, 탄도미사일로 민간 선박 명중. 날짜는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티 반군이요? 예멘의 민병대 조직이 탄도미사일로 움직이는 배를 맞췄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위성사진, 선박 피해 보고서, 그리고 후티 측의 공식 성명까지 나와 있었죠. 이건 운이었을 겁니다.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된 위성도 없고 정찰 자산도 제한적인데 어떻게 명중시킵니까? 하지만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2월 또 한 척 피격. 3월 세 척 피격. 4월에는 이게 운입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이건 체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첨단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정규군조차 아니었죠. 그들이 가진 건 이란제 낡은 탄도미사일과 기본적인 레이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냈습니다. 위성 없이, 조기 경보기 없이, 첨단 유도 시스템 없이도 움직이는 선박을 명중시켰습니다. 어떻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발사 중간 유도 종말 단계 능동 추적.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이었죠. 이제 이해하십니까? 한국 측 연락 장교가 말했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더 이상 초강 대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봤습니다. 홍해는 작은 해협이었습니다. 폭이 300km도 안 되는 좁은 수로였죠. 그런데 그곳이 마비됐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던 선박들이 항로를 바꿨습니다.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택했죠. 2주가 더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물류비가 폭등했습니다. 보험료가 10배 이상 올랐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민병대 하나가 세계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2024년의 냉혹한 현실이었죠. 그렇다면 국가 단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위성이 있고 정찰기가 있고 첨단 유도 시스템이 있다면? 답은 명백했습니다. 게임이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보고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저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은 불가능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미 민병 때도 쓰는 무기입니다. 회의실에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이 떠올랐죠.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무 2.0. 후티가 쓴 건 이란제 낡은 미사일이었습니다. 명중률 30%도 안 됐죠. 하지만 천무는 85%였습니다. 후티는 위성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위성 정보망이 있었죠.
푸틴은 단순한 탄도 궤적만 썼습니다. 한국은 종말 단계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만약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모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우리 해역에 접근하는 모든 함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홍해가 아니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를 말입니다. 그 가능성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푸틴은 좁은 해협 하나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0km 반경의 바다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국가 체계를 갖춘 우리는 더 확실하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이 정도면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국가 단위에선 게임이 끝난 거다. 홍해 사태는 전 세계의 경고였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경고를 가장 체계적으로 무기화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해안선이 보였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해안 어딘가에 천모 시스템이 배치된다면 이 바다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됩니다. 접근하는 모든 함대가 계산해야 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발사될까? 맞을까? 생존할까? 후티가 증명한 건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시한 건 완성형이었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려면 해군이 필요하다는 수백 년간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땅이 바다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과의 본격적인 기술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플랫폼은 그대로입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사진이 떴죠. 탄종만 바꿉니다.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로켓탄 대신 탄도미사일이 장착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지상 표적, 해상 표적 모두 대응합니다.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하나의 차량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 단순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무기 개발에 10년을 쏟아붓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있는 걸 활용했습니다. 발사 후에도 계속 유도됩니다. 화면에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위성 정보가 들어오고 무인기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함정의 회피 기동까지 추적하는 모습이었죠. 쏘고 끝이 아닙니다. 맞을 때까지 계속 수정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기존 대함 미사일은 발사하면 끝입니다. 목표물이 회피하면 빗나가죠. 하지만 천문은 달랐습니다.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 유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위성 정보, 무인기 정찰,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합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탄도를 수정하죠. 종말 단계는요? 능동 레이더 유도로 전환됩니다. 탄두 자체가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함정이 최고 속도로 회피 기동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봤습니다. 구축함이 필사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정확히 따라붙었죠. 마지막 순간 수직으로 낙하해 갑판을 관통했습니다. 회피 불가. 이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 참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존 천모 시스템에서 작동합니까? 별도 개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 측 설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듈식 설계입니다. 발사관만 교체하면 됩니다. 차량도 같고 지휘통제 시스템도 같고 요원 훈련도 거의 같습니다. 기존 천무 운용 부대가 일주일이면 전환 가능합니다. 일주일이요? 다른 나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 전환에 6개월씩 걸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 대답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예전엔 그랬다.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였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설명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통합입니다. 기존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죠. 위성도 우리 거, 무인기도 우리 거, 레이더도 우리 거. 다 있는 걸 하나로 묶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미사일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말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발사 차량 한 대 800만 달러. 탄 한 발 30만 달러입니다. 30만 달러. 미국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200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7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중률은 85%라고 하셨죠? 실험 결과 기준입니다. 실전에선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데 더 정확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해군이 약했습니다. 설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공모함 만들 돈도 없었고 대형 구축함 건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면 바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자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죠. 1960년대 남의 기술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1970년대 필사적으로 배우던 나라였죠. 하지만 2024년 지금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남의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모셔오지 않았죠.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 머리로 세상이 놀랄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자주국방입니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식대로 푼 겁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았죠. 그 답이 천무 2.0이었습니다. 해군이 약한 나라를 위한 무기, 돈이 없는 나라를 위한 시스템, 시간이 부족한 나라를 위한 해법. 그런데 그 결과물은 강대국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이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여정이 보였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도, 기술이 없다고 할 때도요. 대신 더 영리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효율적인 길을 개척했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세상의 해군 강국들이 수십 년간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게도 작동한다. 시뮬레이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한국 측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적 함대 10척이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7,000톤급 구축함 3척, 5,000톤급 호위함 4척, 그리고 보급함 3척이었습니다. 현재 거리 280km. 천무 사거리 아닙니다. 화면 한쪽에 숫자가 떴습니다. 구축함 한 척 건조비 1조 2천억 원. 10척이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12조 원어치 함대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탑재 무기, 훈련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15조는 넘을 겁니다. 15조 원. 한 나라의 국방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발사 준비. 분석관이 명령했습니다. 화면에 천무 발사 차량 3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량 한 대당 800만 달러, 3대면 2,4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300억 원 정도죠. 15조 대 300억. 숫자가 말이 안 됐습니다. 발사. 미사일 12발이 동시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탄 한 발 30만 달러, 12발이면 36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 45억 원이었죠. 45억으로 15조를 상대한다는 겁니까?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했습니다. 고도 50km. 대기권 경계였죠. 그리고 자세를 바꿔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함대 대응 시작.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구축함들이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SM-2 미사일이었죠. 한 발에 200만 달러짜리였습니다. 요격 미사일 30발이 날아갔습니다. 6천만 달러어치였죠. 요격 성공률? 제가 물었습니다.
탄도미사일 상대로는 30% 정도입니다. 30%. 12발 중 4발 정도만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요격이 시작됐습니다. 폭발음이 울렸고 3발이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9발이 남았습니다. 종말 단계 돌입.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미사일들이 능동 레이더를 켰습니다. 각자 목표물을 포착하기 시작했죠. 구축함들이 필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했습니다. 최고 속도 30노트로 방향을 바꿨죠. 하지만 미사일은 정확히 따라붙었습니다. 작탄. 첫 번째 구축함 갑판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500kg 탄두가 수직으로 관통했죠. 내부에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투 불능 판정. 두 번째, 세 번째 구축함도 연달아 명중됐습니다. 호위함 2척도 마찬가지였죠.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발사 12발, 명중 9발, 명중률 75%, 격침 2척, 전투 불능 5척, 중파 2척, 함대 전투력 80% 상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투입 비용 정리하겠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 차량 3대 300억 미사일 12발 45억 총 345억 원. 적 함대 15조 원. 피해액 12조 원 80% 전력 상실 기준. 투자 대비 효과 1대 348. 1원 쓰면 348원어치 피해를 준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구축함 한 척 건조에 5년이 걸립니다. 승무원 250명을 훈련시키는데 2년이 걸리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단 5분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명중이 아니어도 끝입니다.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500kg 탄두가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속도는 초속 3km.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갑판을 관통하죠. 내부에서 폭발하면 전자장비가 다 나갑니다. 레이더, 통신, 전투체계 모두 마비됩니다. 결국 배는 떠 있어도 못 싸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함대 입장에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접근 자체가 도박이 되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저는 상대 제독의 입장을 상상해봤습니다. 15조 원어치 함대를 이끌고 적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레이더에도 안 잡힙니다. 차량이 숨어 있으니까요. 발사 징후도 몇 초 전에야 포착됩니다. 그리고 일단 발사되면 막을 확률은 30%뿐입니다. 명중하면 수천억 원짜리 배가 고철이 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접근 명령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발사하지 않아도 이미 전투는 시작된 겁니다. 상대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이긴 거죠. 억지력.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핵무기가 그랬죠. 쓰지 않아도 전쟁을 막습니다. 천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사하지 않아도 함대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출이 가능합니까? 이미 수출형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개발 중이 아니라 준비 완료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 계산해뒀다는 걸요. 자국용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협상 대상이지만 기본 패키지는 3억 달러 선입니다. 차량 6대, 미사일 100발, 훈련 및 유지보수 포함입니다. 3억 달러. 구축함 한 척 값이었습니다. 구축함 한 척 값으로 전체 해안선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숫자가 미쳤습니다. 상식이 무너졌죠.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천무 2.0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해양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체계다. 약자에게 강자를 상대할 수단을 준다. 그것도 감당 가능한 가격으로. 바다는 더 이상 강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세 개월 후 동남아 5개국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중국 해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각국 대표들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우리 해군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구축함 한 척 건조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중국은 그 사이 20척을 만들죠. 그럼 포기하자는 겁니까? 다른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천무 시스템을 검토해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억 달러면 전체 해안선 방어가 가능합니다. 구축함 한 척 값입니다. 장관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15조 원어치 함대를 345억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장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이미 배치됐습니까? 한국 해안에 운용 중입니다. 수출형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한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이 먼저 계약했습니다. 베트남이 뒤따랐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합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는 걸요. 전쟁 억제 방식의 수출이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상대할 수 있는 수단의 이전이었죠. 한국이 준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이 말했습니다. 아니,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천무의 진짜 가치는 발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바꾼 건 무기 시장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라는 걸요. 약소국들에게 처음으로 거부권을 준 겁니다. 우리 바다에는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거부권이었죠.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라고요. 지금도 중국 함대는 강합니다. 여전히 항공모함이 있고 최신형 구축함이 있죠. 수적으로도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해안 어딘가에 차량 한 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중국 해군의 작전 보고서를 봤습니다.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띄었죠. 접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전엔 200km까지 왔습니다. 이젠 400km밖에 머뭅니다. 함대 규모가 커졌습니다. 방어 전력을 2배로 늘렸죠. 작전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발사될까? 맞을까? 손실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전투는 이미 끝난 겁니다. 발사하지 않아도 이미 전투는 시작된 겁니다. 한국 측 분석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천무 2.0은 무기가 아니라는 걸요. 약자에게 처음으로 거부권을 준 체계입니다. 해군 없이도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만든 혁신이죠.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해군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저는 수많은 무기를 봐왔습니다. 40년 군 생활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신무기를 평가했죠. 하지만 전쟁을 피하게 만드는 무기는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강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한국이 그 공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약자도 이제 자기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지 않아도 수십 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가능해졌죠. 그게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도 바다를 봅니다.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 평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무가 지키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한국이 만든 평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편지였습니다.